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하고 방대한 이야기, 바로 동양 역사의 거대한 서사시 삼국지를 파헤쳐 볼 거예요. 삼국지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역사가 너무 복잡해서 지루하게 느껴지신다고요? 에이, 천만에요. 그런 편견은 오늘부로 제가 완벽하게 깨부숴 드릴게요. 제가 마치 베테랑 스토리텔러처럼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 테니 마치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나 인기 드라마를 보듯이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용 타임머신에 몸을 싣고 혼란과 영웅들의 시대로 후한 말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세워주세요. 이야기는 서기 184년, 더 정확히 말하면 후한 영제시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한나라는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정은 환관들의 무도한 권력 남용과 탐욕으로 부패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충신들은 핍박받고 나라는 안팎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죠. 어휴, 정말 답이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장각이라는 인물이 호련히 나타나서 태평도라는 종교를 내세우며 민중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이 설 것이다 라는 혁명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황건적의 난이에요. 장각은 자신을 천공장군이라 칭하고 동생인 장보와 장량을 각각 지공장군, 인공장군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했죠. 삶에 지치고 희망을 잃었던 백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각을 따랐고 그의 세력은 삽시간에 전국을 휩쓸며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곳곳에서 약탈과 살육이 벌어지고 중앙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나라가 이렇게 난리통인데 중앙정부는 이렇다 할 힘도 못 쓰고 빌빌거리고 있었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고는 바닥났고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으니까요.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각지에서는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황건적을 진압하려는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인물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바로 삼국지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인물들이니까요. 바로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설레지 않나요? 도원의 복숭아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고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함께 죽기를 원한다 며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장면은 정말 전율이 흐를 정도죠. 아, 의리와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의 우정은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빛나는 가치이자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한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결국 여러 제후들의 노력과 정부군의 잔존 세력에 의해 진압되지만 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황건적의 잔당들이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벌였고 무엇보다 황건적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자라난 각지의 군벌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패권을 다투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뺨치는 대혼란이었습니다. 군웅할 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거죠. 이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동탁입니다. 그는 무자비한 폭력과 교활한 술수로 낙양을 장악하고 어린 황제인 소재를 패하고 헌제를 옹립하는 등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어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포악했는지 몰라요. 그의 폭정은 하늘을 찔렀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원소, 조조 등 여러 제후들이 동탁 토벌을 위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이른바 반동탁 연합군이죠. 이들은 동탁의 폭정을 막고 한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 연합군은 결국 동탁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고 내부 분열로 흐지부지되지만 동탁의 포악함은 결국 그의 양아들인 여포의 배신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포, 이 배신자의 아이콘.
하지만 그만큼 천하무적의 무력을 자랑하는 최강의 무장이기도 했죠. 사람 중에는 여포요, 말 중에는 적토마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동탁이 제거된 후에도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격화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군웅할 거의 시대가 만개한 거죠. 각자의 세력을 키우려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소규모 전투와 동맹, 배신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 축은 바로 원소와 조조였습니다. 원소는 하북 지역을 장악하며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고 4대째 고관대작을 지낸 명문가의 수장으로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헌제를 옹립하여 자신의 세력을 정당화하며 중원을 조금씩 장악해 나갑니다. 조조는 황제를 인질로 삼아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협천자, 일영제후 전략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시켰죠. 이 두 라이벌의 피할 수 없는 대결, 바로 역사적인 관도대전이 펼쳐지죠. 200년에 발발한 이 대전은 수십만 대군이 격돌한 동양 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조조의 기상천외한 전략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인한 대승. 이 승리로 조조는 중원의 패권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어요. 조조는 이때부터 위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죠. 그는 엄청난 전략가이자 뛰어난 정치인이었지만 동시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하고 잔인한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는 그의 말은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 유비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유비는 워낙 인덕이 많고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자신만의 굳건한 기반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어요.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원소에게 의지하기도 하면서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고난에 찬 삶을 살았죠. 하지만 유비에게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변치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유비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니 바로 천재적인 지략가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당시 와룡선생이라 불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제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유비는 그를 모시기 위해 3번이나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가 간청한 끝에 비로소 제갈량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른바 삼고초려.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죠. 유비의 진심과 간절함이 제갈량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합니다. 즉, 천하를 위, 촉, 오세나라로 나누어 대치하는 것이죠. 드디어 삼국시대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계획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원대한 구상이었고 제갈량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며 북방을 거의 통일하고 남하하자 위협을 느낀 유비와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는 손권은 손을 잡고 조조에 맞서게 됩니다. 이른바 적벽대전이 임박한 것이죠. 제갈량의 기막힌 지략 동남풍을 부르고 화공을 준비하는 등과 주유의 용맹, 그리고 손권 군대의 탁월한 수군 능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온 조조의 대군을 대파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적벽대전은 208년에 발발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전으로 손꼽히죠. 정말 스케일이 엄청났어요. 불타는 조조의 함대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조조군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장관입니다. 이 승리로 조조는 북방으로 물러나게 되고 유비는 형주의 일부를, 손권은 강동 지역을 확고히 다지며 천하삼분지계의 서막을 활짝 엽니다. 이로써 위, 촉, 오삼국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각자의 땅을 확실히 굳건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과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 등 5호 대장군으로 불리는 용맹한 무장들의 무력에 힘입어 입주, 현재의 사천지형을 손에 넣습니다. 드디어 유비도 자신만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한 거죠.
마치 오랜 유랑 끝에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221년 유비는 촉한을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로써 조조의 아들 조비가 후한 헌제로부터 황위를 선양받아 세운 위 220년 건국, 그리고 손권이 세운 229년 건국과 더불어 천하를 삼분하는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펼쳐집니다. 위, 촉, 삼국은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복잡하게 연합하는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머리 아프다고요? 괜찮아요. 핵심만 잡아가면 됩니다. 이 세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패권을 다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비에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의형제 관우의 죽음입니다. 관우는 북벌 중 손권의 기습 공격에 붙잡혀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엄청난 분노와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는 의형제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이른바 이릉대전입니다. 하지만 오나라의 젊은 명장 육손의 뛰어난 지략과 화공에 의해 유비의 대군은 처참하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 충격으로 유비는 병을 얻어 결국 223년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프다. 유비는 죽기 전 백제성에서 제갈량을 불러 아들 유선을 잘 보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이른바 백제성 탁고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만약 내 아들이 황제로서 제목이 되지 못하면 그대가 직접 황제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라는 파격적인 유언까지 남깁니다. 이제 촉한의 운명은 재상 제갈량의 어깨에 모든 부담이 놓이게 됩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었겠죠. 유비 사후 제갈량은 촉한의 재상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내정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유비의 염원이자 자신의 꿈이었던 한실 부흥을 위해 북벌을 감행하여 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불굴의 의지로 총 6차례에 걸쳐 북벌을 단행합니다. 그는 빼어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기상천외한 계책 공명은 전략가이자 발명가이기도 했죠. 모구유마 같은 운송수단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로 위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 빠뜨리고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와도 치열한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위나라는 광활한 영토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었고 또한 촉한은 내부적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있었기에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병으로 쓰러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3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천재의 죽음이라니.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사마의에 자을 쫓는다는 고사성어가 나올 정도로 그의 명성은 죽어서도 빛났습니다. 제갈량의 죽음으로 촉한은 더 이상 위나라를 제압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하게 되고 점차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삼국의 균형이 깨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삼국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우지만 역사의 흐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갈량 사후 위나라는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지만 결국 강력한 사마씨 가문이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종적으로 263년 위나라가 촉한을 멸망시키면서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265년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진나라를 건국합니다. 사마염이 세운 서진이 280년에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길고 길었던 삼국시대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약 100년에 걸친 혼란과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역사의 흐름이란 참으로 오묘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웅장하기도 하네요. 수많은 영웅들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있는 시대가 종결되는 순간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삼국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삼국지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인생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유비의 인덕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관우의 의리와 충성심, 장비의 용맹함과 순수함, 조조의 뛰어난 지략과 결단력, 제갈량의 천재적인 지혜와 통찰력.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들의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승리와 좌절을 통해 리더십, 인간관계, 전략, 그리고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과 음모, 잔혹함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영웅들의 뜨거운 인간애와 불굴의 정신을 엿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삼국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동양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나관중이 쓴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선 문학적 걸작입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과연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 인물의 행동은 정당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각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매력적인 캐릭터와 그들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삼국지에 한 번 더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책으로 정독해도 좋고 웹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로 접해도 좋습니다. 분명 얻는 것이 많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삼국지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더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는 방대하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큰 줄기를 잡고 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핵심적인 흐름과 인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삼국지의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때까지 삼국지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글 열심히 써서 올릴 예정이오니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